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침마다 지붕 끝을 쓸고 지나가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낮이면 밭에서 흙을 만지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난한 선비 민준과 그의 아내 연화가 살았지요. 사람들은 민준을 두고 글재주가 있다 말했고 연화를 두고는 말없이 집을 바치는 아내라 말했습니다. 연화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리가 앉은 겨울에도 장마가 눅눅하게 방바닥까지 스며드는 여름에도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편이 읽을 책 위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많이 먹지 않았고 좋은 반찬은 늘 남편의 밥상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민준이 미안하다 말하면 연화는 그를 이루면 집도 따뜻해질 거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겨울바람이 들어오는 틈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오래된 집신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이는 날이면 연화는 산비탈에 올라 묵은 나무를 캐고 냇가에서 돌미나리를 씻어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책상 옆에는 늘 따뜻한 물 한 그릇이 놓였고 해진 옷소매는 밤마다 곱게 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은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지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젊은 날부터 벼슬길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글을 놓지 않았고 언젠가 고을 관아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글 공부만으로는 밥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가 책을 펼칠 때마다 연화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북이 오가며 내는 소리는 밤 깊은 마을에서 작은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 졸음에 고개를 떨구면 연화는 조용히 등잔불을 돋우며 조금만 더 읽으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에게도 아끼는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한복 한 벌이었어요. 푸른 빛은 세월의 발에 회색에 가까워졌고 소매 끝은 몇 번이나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그 한복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 접어두고 명절이나 제삿날에만 꺼내 햇볕을 쬐게 했지요. 민주는 가끔 그 옷을 보고 이제 그런 낡은 옷은 치워도 되지 않겠소 하고 말했지만 연화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우물 할머니는 연화가 그 한복을 아끼는 까닭을 조금은 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물가에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고 누구의 집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래 품은 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단다. 연화는 그 말뜻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돌 하나가 놓인 듯 했습니다. 민준의 시험날이 가까워지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닭 한 마리도 쉽게 잡지 못해 대신 산나물과 된장국으로 남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밥그릇은 늘 가득 담아주었고 자기 그릇에는 국물만 조금 남겼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갓끈을 새로 엮고 붓끝을 다듬고 종이가 젖지 않게 볕에 말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한때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떠나는 아침마을에는 엷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연화는 밤새 지은 무명 두루마기를 남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옷깃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2번이나 매만지고 보자기에 마른 밥과 장아찌를 넣었습니다. 민주는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빈손이 아닐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몸만 성이 돌아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산길의 안개처럼
조용히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이 떠난 뒤 집은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빈 방에 이불을 털고 남편 책상에 물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아직 소식도 없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정성을 들이느냐고 물었지만 연하는 사람이 돌아올 자리는 식지 않아야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배틀 앞에 앉아 천을 짰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산기슭에 진달래가 피었다가 질 무렵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민준이 고을에서 작은 벼슬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연하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으로 모여들어 축하를 했고 누군가는 이제 연화도 고생 끝이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웃으며 남은 쌀을 털어 떡을 찌고 이웃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초라한 선비 모습과 달리 새 갓을 쓰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연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지만 민준의 눈길은 먼저 마당의 낡은 장독과 검게 그을린 부엌 처마를 훑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으나 그 웃음은 어딘가 얕았습니다. 연하가 먼 길 고생하셨지요 하고 말하자 민준은 이제는 나도 관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 집안도 조금 달라져야 하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는 두부를 조금 넣었고 말린 생선을 구워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주는 그 밥상을 보고 고맙다 했겠지만 그날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뒤적이다가 관아에서는 음식도 모양이 있어야 하더구나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의 손등은 순간 멈추었고 그 작은 멈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벼슬을 얻은 뒤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고을 관아에 일이 많다 했고 부잣집 사랑채에서 글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밤이면 옷에는 낯선 향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젖은 버선을 말리고 피곤한 남편이 잠들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빠르지요. 우물가에서는 벌써 민준이 달라졌다는 말이 낮은 바람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 민준은 새 비단 조각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루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무엇에 쓰실 겁니까 하고 묻자 민준은 관아에 드나들려면 옷차림이 사람을 말해주오. 그대도 이제 낡은 옷만 입고 다니면 내 체면이 서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깨끗이 빨린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부끄럽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너머 먼 산만 바라보다가 세상은 마음만으로 사는 곳이 아니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한마디가 찬물처럼 가슴에 스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함께 견디면 된다고 믿었는데 이제 남편의 눈에는 가난이 지나온 길이 아니라 떼어내야 할 얼룩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밥물이 끓는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아래 큰 기와 집에는 서령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논과 창고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관아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령은 비단옷을 입고 다녔으며 머리에는 늘 반짝이는 장식을 꽂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운 얼굴을 가졌다고 했지만
눈빛은 남의 속을 살피기보다 자기 앞길을 재는 데 익숙했습니다. 민주는 관아 잔치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남편의 말수가 줄어도 새 비단 향이 옷깃에 묻어와도 그녀는 밥상을 차리고 물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입을 닫아도 집은 숨기는 법이 없지요. 대문 밖에는 낯선 하인이 다녀간 발자국이 남았고 마루 밑에는 부잣집에서 쓰는 고운 종이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주워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장롱을 열어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한복은 오래된 풀냄새와 햇볕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안감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전 눈보라치던 밤에 쓰러진 노인을 방으로 들이고 죽을 끓여 먹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은 며칠 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떠나면서 그녀에게 언젠가 이 집안에 바람이 불 때 이 옷이 조용히 말을 해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그저 감사의 인사로만 여겨왔습니다. 노인은 이름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잃었고 누군가에게 쫓기듯 산길을 넘다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시험 준비로 지쳐 잠든 사이 밤새 노인의 이마를 닦고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집에 약이 없어 산비탈에서 캐온 마른 뿌리를 다렸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 연화의 낡은 한복 안쪽을 잠시 손보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옷을 내주었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안감 깊이 꿰맸습니다. 연화는 그 뒤로도 그 안감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손이 남긴 것을 함부로 해치는 일은 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의 일은 너무 오래되고 조용해 마치 겨울밤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옷을 만질 때마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멈추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민준의 빈 책상이 등잔불 없이 어둡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은 연화에게 새 옷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차가웠습니다. 곧 관아 쪽 사람들과 함께할 자리가 있을 것이요. 그대가 낡은 한복을 입고 나오면 모두가 내 지난 가난을 떠올릴 것이요. 연화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그 옷은 제가 오래 간직한 것입니다. 민주는 눈썹을 찌푸리며 오래되었다는 말이 귀하다는 뜻은 아니요. 때로는 오래된 것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집안에는 한동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밥그릇을 치우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마당 장독대 옆에 앉아 저녁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세월의 일이라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세월의 일이겠지요. 그 생각은 슬프면서도 그녀를 조금 붙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물가에서 할머니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물동이를 내려놓은 연화의 손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느질과 물일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겨울도 아닌데 잔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사람도 마음속 문은 지켜야 한단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이 지킨 세월마저 부끄러운 것으로 밀려나는 일만은 마음 깊이 아팠습니다. 마을에는 민준이 부잣집과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더 넓게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여인도 방앗간에서 쌀을 챘는 노인도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아내 손으로 살더니
벼슬 얻자마자 눈이 높아졌구먼.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집안일은 밖에서 모르는 법이야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물을 길었고 여전히 남편의 방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공기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새 벼루와 새 붓을 사들였고 낡은 책상은 좁다며 큰 상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하가 오래 쓰던 작은 반짇고리는 부엌 선반 아래로 밀려났고 그녀가 짜던 배틀도 헛간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안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잃자 연하는 마치 자기 자리도 조금씩 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쌀이비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낮고 고르게 이어졌고 그 소리만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민주는 술 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닫기도 전에 사람이 더 큰 곳으로 가려면 곁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물그릇을 들고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입니까? 민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오. 다만 세상이 보는 눈이 그러하오. 연화는 한참 뒤에야 세상이 보지 않을 때에도 저는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끝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먼 산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한 번 울렸고 마을은 깊은 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장롱 속 낡은 한복을 떠올렸습니다. 그 옷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가 견딘 세월과 구해낸 목숨과 아직 말하지 않은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옷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관아에서 내려온 심부름이라며 집안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낡은 그릇은 치우고 찢어진 멍석은 버리고 오래된 옷도 골라내라 했습니다. 연화는 장롱 앞을 막아서지는 않았지만 낡은 한복만은 조심히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보고 아직도 그 옷이 그리 귀하오 하고 묻자 연화는 낮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옷은 제 가난이 아니라 제가 지킨 날들입니다. 그 말에 민주는 잠시 얼굴을 굳혔으나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한복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호지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처음 글을 배우던 날, 첫 시험에 떨어져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울던 날, 자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이제 남편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등불도 제 빛을 안다고요.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위로 옅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지붕을 부드럽게 두드렸고 흙마당에서는 젖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장작을 삼키며 작게 피어오르자 부엌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의 밥그릇은 여전히 가득 담았지만 그날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는 자신을 낮추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집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던 민주는 며칠 뒤 큰 잔치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요. 나도 이제 세기를 정해야 하오. 연화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 세길에 저는 있습니까? 민주는 대답을 미루듯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대가 스스로 물러나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처마 끝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은 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난채로 들어가 낡은 한복을 꺼내 다시 곱게 접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 편에 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감춰둔 천조각처럼 진실도 때가 되면 스스로 햇빛을 보리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마을 뒤 대숲을 지나가던 무렵 민준의 집에는 전에 없던 발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관아 심부름꾼이 들렀고 저녁에는 부잣집 하인이 보자기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하는 그때마다 마루 끝에 조용히 나와 손님에게 물을 내주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오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따로 생길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처럼 연하를 지나쳐 민준의 방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온 것은 붉은 비단으로 묶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물을 썰다 말고 잠시 칼끝을 멈추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비단 냄새와 민준의 낮은 숨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고 연하가 국을 더 떠주자 고맙다는 말 대신 먼 곳을 보는 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새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연하가 어디로 가느냐 묻자 그는 관아에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관아가 있는 동쪽 길이 아니라 논이 넓게 펼쳐진 남쪽 기와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쌀을 고르던 이웃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사람 발끝은 속마음을 먼저 말한다더니 연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손안의 쌀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쪽 기와집은 서령의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는 큰 창고와 넓은 사랑채가 있었고 대문에는 늘 머슴들이 오갔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고 가뭄이 들면 쌀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나면 곱절로 받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 같은 새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아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찾아오면 술과 고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그런 자리에서 늘 웃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글솜씨를 칭찬하고 그의 낡은 집안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는 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너무 작은 집에 묻혀 계시네요. 더 넓은 곳에서 빛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으나 몇 번 듣다 보니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본래 자리를 알려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수록 연하의 조용한 손길보다 서령의 화려한 웃음이 더 오래 떠올랐습니다. 그 즈음 민준의 먼 친척들도 하나둘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하다고 발길을 끊던 이들이었지만 민준이 벼슬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한 집안 사람인 듯 굴었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앉아 연하가 내온 숭늉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장롱과 그을린 벽 기운 방석을 보고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친척 아주버니가 민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려면 곁도 깨끗해야 한다네. 옛 정만 붙들다가는 큰 길을 놓쳐. 연하는 그 말을 부엌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은 그녀가 듣지 못한다고 여겼는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난할 때 밥 지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고마움과 집안 앞날은 다른 법이지. 부잣집 딸이 들어오면 문중 체면도 서고 관아 사람들도 달리 볼 걸세. 민주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었으나 끝내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연하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은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식은 그릇을 치우고 마당에 남은 발자국을 쓸었습니다. 민주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아주 틀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요. 연화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조용히 그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집에서 보낸 해를 아십니까? 민주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대가 자꾸 지난 날을 꺼내니 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긴 겨울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불씨를 살렸고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서로의 숨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 문은 마치 다른 집으로 나뉘는 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길은 낮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불씨를 보며 자기 마음도 이렇게 작아지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민준이 새 장가를 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앗간 앞에서 두어 사람이 속삭였고 곧 우물가와 주막까지 퍼졌습니다. 부잣집 서령이 새 신부라지. 그럼 연하는 어찌 된대. 민준이 작은 벼슬 얻더니 눈이 하늘에 닿았구먼. 사람들의 말은 겨울 마른 잎처럼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연화가 장터에서 소금을 사들고 지나갈 때 말하던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그녀에게 모든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금 보자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들이 발목에 스쳤고 산그늘은 평소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걸음을 반듯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민준의 목소리와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서령이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연화가 아껴두었던 흰 사기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령은 연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웃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군요. 집안일을 참 잘하신다 들었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연화의 자리를 부엌과 마당으로만 묶어두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으나 서령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사기잔 옆에 놓인 차잎을 보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손님께서 오셨으면 제가 먼저 차를 올렸어야 했는데 집주인도 모르게 귀한 차가 들어왔군요. 서령의 웃음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민주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부엌 쪽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앞에서 말을 가려야 하오. 연화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손님과 집안 사람의 차이를 제가 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연화라면 무엇이든 삼키고 물러설 줄 알았으나 그날 연화의 말은 조용하면서도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찬바람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사이도 그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령의 이름은 더 자주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새 그릇을 들여야 한다. 마루를 넓혀야 한다. 장롱을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혼례 준비라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날짜를 살피고 부잣집에서는 고운 비단과 혼례 음식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연화는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만 자기 집에서 자신이 점점 손님처럼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낡은 한복만은 장롱 깊이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숙모가 찾아와 연화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민준을 위한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도리다. 남자가 큰 길을 가는데 여자가 흙 묻은 치맛자락으로 붙잡으면 되겠니? 연화는 물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숙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붙잡은 것은 남편의 큰 길이 아니라
함께 굶으며 지킨 집입니다. 숙모는 코웃음을 치며 집은 세 사람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 저녁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척했지만 모두 민준의 집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를 불쌍하다 했고 어떤 이는 부잣집과 맞서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물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듣다가 지팡이 끝으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남의 집 불씨를 입김으로 흔들면 제 손도 그을린다. 사람들은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불러 앉히고 물 한 바가지를 천천히 떠주었습니다. 연화가 두 손으로 물을 받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낡은 옷 속에 묻힌 것은 언젠가 제 말을 한다. 그 말은 전에도 들은 듯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흐렸으나 오래된 우물물처럼 속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한복은 다른 옷들 아래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감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노인이 남긴 단단한 부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분명히 일었지만 연화는 바늘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물건도 오래 참은 마음도 너무 일찍 드러나면 바람에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겼고 얼굴에는 결심한 사람의 딱딱함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물을 내밀자 그는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열흘 뒤에 큰 잔치가 있을 것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요. 연화는 물그릇을 든 채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라 하시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민주는 한숨을 쉬며 그대가 스스로 물러나면 험한 말은 듣지 않을 것이요 하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물을 조용히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에게 남은 것은 책 몇 권과 젖은 이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떨어지고 돌아왔을 때도 굶은 날이 이어졌을 때도 저는 당신을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제가 함께 견딘 날들을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합니다. 민주는 얼굴을 붉혔지만 부끄러움인지 화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진한 은혜로 사람을 묶으려 하지 마오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묶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준의 귀에는 그 말이 부담으로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한복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장롱맨 아래가 아니라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은 처마 끝을 긁었습니다. 연화는 잠들기 전 노인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준의 집은 잔치 준비로 어수선해졌습니다. 친척들은 허락도 없이 뒤줄을 열어 쌀을 쎄고 헛간의 멍석을 꺼내 털었습니다. 부잣집 하인들은 새 신부가 들어올 때 길이 깨끗해야 한다며 마당의 낡은 항아리들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연화가 오래 담가둔 장독마저 자리에서 옮겨지자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장은 겨울을 나게 할 집안의 맛입니다. 함부로 흔들면 안 됩니다. 하인들은 비웃었지만 장독을 더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서령은 혼례에 쓸 비단을 고르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붉은 비단과 연분홍 비단을 번갈아 펼쳐보았습니다. 이 집은 작아도 새 비단을 들이면 그럭저럭 봐줄만 하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연하를 향해 웃었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차를 내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집은 비단으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머문 사람의 숨이 쌓여야 집이 됩니다. 서령은 웃음을 거두고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연하를 꾸짖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연하가 버려질 사람이라 수군거리던 이들도 그녀가 조용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저 여인이 아무 까닭 없이 버티는 얼굴이 아니야 하고 말했고 장터의 생선 장수는 낡은 한복을 품고 다닌다더라. 거기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지 하고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소문이었지만 이제는 연하를 낮추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은 그런 흐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하의 낡은 한복을 없애려 마음먹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나타나면 집안 망신이다. 숙모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연하가 우물에 간 사이 숙모는 장롱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한복은 장롱에 없었습니다. 연하가 이미 머리맡 아래 작은 보자기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숙모는 빈 장롱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낡은 옷 하나가 사람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돌아오자 숙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내 낡은 한복은 어디 두었느냐? 새 옷을 마련하려면 치수를 보아야 하지 않겠니? 연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숙모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제 옷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숙모는 얼굴을 붉히며 아직도 네가 안주인인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주인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정하는 말일지 몰라도 제가 지켜온 세월은 누구 허락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 할머니가 연하의 집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연하가 홀로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람이 급히 밀어내려 할수록 땅속 뿌리는 더 깊은 법이란다. 연하는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고 잔치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팎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채 그날을 기다리는 안듯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민주는 연하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 그날 사람들 앞에 나오지 마시오. 뒤뜰에 머물면 먹을 것과 갈 곳은 마련해 주겠소. 연하는 등잔 옆에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를 거두어 준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제가 지킨 집에서 저를 숨기겠다는 말이군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연하에게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연하는 바느질하던 천을 접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끌어내려 달라고 울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제가 입을 옷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굳히며 그 낡은 한복을 입겠다는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옷은 제가 가장 가난했던 날의 옷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던 날의 옷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좁혔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 나간 뒤 연하는 한복을 펼쳤습니다. 등잔불 아래 낡은 천의 결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바랜 푸른빛은 초라하기보다 오래된 새벽 하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매를 쓰다듬고 해진 곳을 다시 기웠습니다. 안감 깊은 곳에 작은 단단함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연하는 바늘을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옳다면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틀렸다면 제 마음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방 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잔치 전날 마을에는 새벽부터 눈발이 날렸습니다. 큰 눈은 아니었지만 지붕과 장독대 위에 얇은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미끄러울까 걱정하면서도 내일 있을 일을 놓고 더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부잣집에서는 혼례 음식이 가마손마다 끓고 민준의 집에서는 마당을 쓸고 멍석을 펴느라 종일 소란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음식을 맡기지 않았지만 집안의 아침을 굶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우물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발은 따뜻해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버선을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큰 약속이 아니라 이런 작은 따뜻함일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머물지 않고 돌아섰고 연화는 그녀의 굽은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민준의 집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친척들이 내일 일을 의논했고 안채에서는 서령이 보낸 비단과 장식들이 반짝였습니다. 연화의 작은 방만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받은 버선을 머리맡에 두고 낡은 한복을 곱게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늙고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내일 자신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숨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데워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간직한 한복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발의 옷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새 버선을 신고 마루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 산등성이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소문은 잔치가 되고 잔치는 곧 진실을 불러낼 것이었습니다. 아침빛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전 연화는 마당의 얇은 눈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낡은 한복자락은 젖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렸고 우물 할머니가 준 버선은 발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벌써 잔치에 쓸 멍석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분주했고 하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며 연화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숨겨진 물건이 제 시간을 기다리듯 그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루 끝에서 연화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정녕 그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설 생각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하인들이 모두 들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제가 입을 옷은 이 옷뿐입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도 이 옷이었고 가장 어려운 밤을 지날 때도 이 옷이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들려 더욱 불편했습니다. 잔치 준비는 점점 커졌습니다. 부잣집에서 보낸 큰 가마솥이 들어오고 혼례상에 올릴 대추와 밤이 광주리째 마루에 놓였습니다. 서령의 집 하인들은 마치 벌써 이 집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소리 높여 지시했습니다. 저 낡은 항아리는 뒤로 치우시오. 새 신부가 들어올 길에 어울리지 않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 항아리는 이 집 겨울장을 담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오더라도 집의 맛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의 숙모는 몹시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네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다.
괜히 낡은 옷 하나 믿고 고집 부리지 마라. 연하는 숙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옷과 함께 지나온 날들입니다. 숙모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연하는 늘 고개 숙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의 연하는 말소리 하나 높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점심 무렵 서령이 붉은 비단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금빛 장식이 반짝였고 뒤따른 하녀들은 향이 나는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마당에 선 연하를 보자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옷을 입으셨네요. 오늘은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남편 될 분 얼굴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연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남이 입은 옷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킨 마음으로 서는 줄 압니다. 서령의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서령은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치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좋겠어요. 쓸데없는 옛 물건이 눈에 띄면 사람들이 수군댈 테니까요. 민주는 연화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어서 사라져 달라는 무거운 눈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서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요. 말이 많으면 목도 마를 것입니다. 마당의 하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친척들은 마침내 연화의 한복을 빼앗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잠시 부엌으로 불러 일을 시키고 그 사이 옷을 더럽히거나 감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숙모는 옷이 없어지면 저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엌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어린 하녀 복순이 가만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순은 몇 해 전 연화에게 굶주린 동생을 살릴 살 한 뼘박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우물가로 달려가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큰 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은 옷을 몸에서 놓지 마세요. 안채 사람들이 그 옷을 없애려 합니다.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순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말을 전하느라 마음이 떨렸겠구나.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가 예전에 제 집을 살려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한마디라도 해야 합니다. 연화는 복순의 말을 듣고 집 뒤편의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민준이 그릴던 낡은 책상과 부러진 붓대 오래된 보자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복 자락을 조심히 펴고 안감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단단함은 그날따라 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천 속에서 숨쉬는 돌멩이처럼 손끝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연화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뜯어보지 않겠다 마음먹었지만 오늘 누군가 그 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더는 미룰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돌아보니 우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숨긴 것을 지키는 일도 때로는 드러내는 일로 이어진다.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오래전 눈보라 밤. 내 집 굴뚝 연기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던 것은 기억한다. 연화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눈보라 밤은 그녀도 잊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시험 준비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던 날 대문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나가보니 눈 속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손에는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 밤 그녀는 남은 쌀을 모두 끓여 죽을 만들고 자신의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사흘 동안 열에 시달렸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물수건을 갈고 산에서 말려둔 약초를 다렸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낯선 이를 집에 들인 일을 걱정했지만 연화가 눈 속에 사람을 두고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깨어난 날 그는 연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부인의 손에 빚졌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것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가를 붉혔습니다. 떠나기 전 노인은 연화의 낡은 한복을 보더니 잠시 빌려 달라 했습니다. 그때 한복은 빨랫줄에서 마르고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안감 한쪽을 조심스레 뜯고 붉은 비단 조각을 깊숙이 넣어 다시 꿰맸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말할 물건이 아니오. 그러나 언젠가 부인의 진심이 짓밟힐 때가 오면 이 옷이 부인 대신 말할 것이오. 연화는 그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밀려오자 연화는 창고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그 비단 조각을 은혜의 표식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친척들이 그 옷을 없애려 하고 서령의 집안이 그녀를 지우려 하자 옷 속의 물건이 단순한 추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 할머니는 문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기울기 전 네가 믿을 사람 하나를 곁에 두어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복순의 얼굴을 떠올렸고 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마을 서당의 늙은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민준이 어릴 때 그를 가르친 사람이었고 연화가 남몰래 종이값을 마련해 준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벼슬과는 멀었지만 글자와 도장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복순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당 훈장님께 오늘 저녁 마당에 오셔달라고 전해주겠니? 큰 말은 하지 말고 낡은 비단의 글을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만 하여라. 복순은 겁이 났지만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나간 뒤 연화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서령의 하녀들이 향낭을 걸고 있었고 친척들은 술상을 어디에 놓을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화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안채에서 서령의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들어오면 자네는 더 큰 고을로 갈 길이 열릴 것이네. 다만 옛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게. 민주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열려있던 방문 틈으로 연화에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은 단지 민준의 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의 길 위에 놓인 돌을 치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 화를 소리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독대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혼례날이 아니었지만 이미 많은 것이 사람들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당 훈장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오래 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뒤뜰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훈장은 연화의 한복을 보더니 눈을 좁혔습니다. 이 옷을 왜 내게 보이려 하느냐.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전 눈보라 밤의 일을 말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비단 조각과 오늘 사람들이 그 옷을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전했습니다. 훈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느질을 뜯어 보아야겠구나. 연화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십수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안감을 이제 열어야 했습니다. 훈장은 급히 하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도 오래 숨을 참았을 것이다. 조심히 열어라.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 끝으로 실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천은 오래되었지만 단단했고 안쪽에는 작은 붉은 비단 조각이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복수는 문가에서 숨을 죽였고 훈장은 두 손으로 비단을 받았습니다. 비단에는 오래된 먹글씨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흐려진 부분도 있었지만 가운데 찍힌 붉은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훈장은 비단을 등잔 가까이 가져가 한 글자씩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도장은 평범한 집안의 것이 아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훈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글자를 살피고 비단 끝에 남은 작은 무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 드나들던 높은 관리가 쓰던 표식이다. 그리고 이 글에는 내 이름이 있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이요.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리산 길에서 목숨을 구해준 여인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다. 또 그 여인이 민준의 집 사람임을 분명히 적어 두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줄이다. 민준의 조상 중 한 사람이 그 관리의 집안과 오래전 큰 빚을 나누었고 그 빚을 은혜로 갚을 기회를 얻었다고 되어 있다. 연화는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물결이 일었습니다. 훈장은 비단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함부로 숨겨야 할 물건도 아니고 아무 앞에서나 흔들어야 할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 너를 거짓으로 낮추고 집에서 지우려 한다면 이 비단은 증인이 될 수 있다. 복수는 문가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연화는 비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이면 됩니까?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고을 관리도 올 것이다. 그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준비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훈장에게 비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복 안감 깊은 곳에 넣되 이제는 실을 느슨하게 꿰매었습니다. 필요할 때 쉽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등잔불처럼 켜두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난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복순에게도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혼자 서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오늘 해준 말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란은 줄었지만 음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하녀들에게 이른 새벽 연화를 부엌에 붙잡아 두라고 일렀습니다. 서령의 하녀들은 낡은 한복에 물을 쏟아 못 입게 만들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연화에게 알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복 위에 낡은 거치마를 하나 더 둘렀습니다. 겉은 더 낡아 보였지만 안쪽 비단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이 진흙을 던질 것을 알면 마음의 옷부터 단단히 여며야지. 민주는 그 밤 늦게 연화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연화는 한복을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밖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오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지운다 했소. 연화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집안에 두고도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그것이 지우는 일입니다. 민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잠시 멈추고 오래전 연화가 자신을 위해 밤새 배를 짜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흐릿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사람의 귀를 두껍게 만들지요.
그는 곧 서령의 집에서 약속한 더 큰 자리와 부유한 앞날을 떠올렸고 마음속의 작은 부끄러움을 다시 눌러버렸습니다. 연하는 문 밖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흔들리고 마당에 깔아둔 멍석 한쪽이 들썩였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잔치날 모두가 먹을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밀어내려는 사람들의 잔치라 해도 굶주린 사람에게 빈 그릇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복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는 왜 아직도 밥을 지으세요? 연하는 불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의 잘못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동이 틀 무렵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대문 밖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혼례날이었습니다. 서령의 집에서는 가마가 준비되었고 민준의 친척들은 새 옷을 입고 마당을 오갔습니다. 연하는 낡은 한복 위에 거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품속에는 다시 꿰맨 비단 조각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으로 나가기 전 우물 할머니가 준 버선 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은 따뜻했고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숙모가 먼저 다가와 네가 왜 여기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연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올해 아침을 연 사람이니 오늘 아침에도 마당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그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먼 쪽에서 그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고 서령의 하녀들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옆에 서서 곧 드러날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당 훈장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와 눈을 마주쳤고 연화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대문 곁에 섰습니다. 복수는 부엌문 뒤에서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연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큰 소리로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래된 진실을 알아본 눈들이 마당 곳곳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서령의 가마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한복 안감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령의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추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가마 곁에는 서령의 아버지와 하인들이 서 있었고 민준의 친척들은 급히 허리를 굽혀 맞이했습니다. 민준은 새 갓을 쓰고 마당 한가운데 섰지만 그의 눈은 자꾸 장독대 옆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낡은 한복 위에 거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으나 오래 비를 맞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비단옷은 눈부셨고 머리 장식은 겨울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를 보았지만 몇몇 노인들은 곧 연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오래 이 집을 지켰는지 눈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연화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나오셨군요. 뒤뜰에서 쉬시는 편이 서로 편할 텐데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쉬기에는 아직 마당이 너무 소란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숙모가 급히 다가와 연화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물러나라. 너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망신을 당할 셈이냐. 연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팔을 빼냈습니다. 망신은 낡은 옷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숨기려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고 민주는 낮게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름만으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례상을 차리던 하인들이 멈칫하자 서령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넓은 소매를 털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일은 이미 어른들 사이에 정해진 일이다. 옛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란을 만들면 고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정했다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잣집 주인의 말은 늘 무겁게 들렸지만 이번에는 연화의 짧은 물음이 더 깊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더는 참지 못하고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오. 그대에게 따로 살 곳을 마련하겠다 했소. 오늘은 내 앞길이 걸린 날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부탁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앞길에는 제가 지은 밥, 제가 판 배, 제가 견딘 겨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그 길 위에서 저를 먼지처럼 털어내려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도 서령도 아닌 마당의 흙바닥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집을 오래 지킨 사람을 문 밖으로 밀면 문지방이 먼저 온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서령은 불쾌한 얼굴로 하녀에게 눈짓했고 하녀 하나가 연화 쪽으로 다가가 거치마 끝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옷이 더러우니 갈아입으시지요. 그 손길은 친절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녀의 손을 피하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마당을 지나던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낡은 거치마가 흔들리고 안쪽 한복 자락이 드러났습니다. 숙모가 급히 달려들어 옷자락을 움켜쥐려 했고 복순이 부엌문 뒤에서 안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신랑이는 아주 짧았지만 오래된 안감의 느슨한 바느질은 그 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밥이 툭 끊어지고 붉은 비단 조각이 한복 안쪽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비단 조각은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겨울 햇빛 아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색이 낙지 않았고 먹글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민준의 숙모는 그것을 주워 감추려 했지만 서당 훈장이 빠르게 지팡이를 내밀어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글이 있는 물건은 먼저 읽어야 하오. 훈장의 목소리는 늙었으나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서령의 아버지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훈장은 조심스럽게 비단을 들어 펼쳤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도장을 먼저 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고을 장터에서 장난으로 찍는 도장이 아니오. 조정의 이름을 올린 높은 관리의 관인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번졌습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얼굴을 굳히며 낡은 비단 하나로 잔치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일 수도 있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훈장은 그를 보지 않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는 오래전 지리산 눈길에서 목숨을 구한 일을 잊지 말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 속에는 연화의 이름이 또렷했고 그녀가 민준의 집 아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훈장은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하여 마음까지 가난하지 않았고 이름 없는 여인이라 하여 은혜가 작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은 자랑하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조용한 일이 그녀 대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마지막 줄에 이르러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읽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오래전 우리 집안의 도움으로 한 차례 화를 면하였으니 이제 그 집 며느리가 나를 살린 은혜로 그 빚이 바르게 갚아졌다. 이 여인을 낮추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 기록하라.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먼 친척들은 얼굴빛이 바뀌었고 서령의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준은 마치 발밑 흙이 꺼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잔치에 초대되어 온 고을 관리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의 도장을 가까이 살피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관이는 내가 관아 문서에서 본 적이 있다.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서령의 아버지가 더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비단이 어찌 이 오단에 있었소? 연화는 차분히 오래전 눈보라 밤의 일을 말했습니다. 노인을 방에 들이고 죽을 끓이고 이불을 덮어 주었던 일을 꾸밈없이 전했습니다. 연화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긴 겨울밤을 보았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 꺼지지 않은 아궁이, 낯선 노인의 거친 숨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람을 살린 젊은 아내의 손길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훔쳤고 우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굴뚝 연기가 났다. 나는 그 연기를 보았다. 그 한마디는 연화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받쳐주었습니다. 민준의 숙모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새 혼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은혜는 은혜고 집안 앞날은 앞날이지. 그러자 서당 훈장이 비단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버리고 세운 앞날은 흙벽보다 약하오. 첫 비에 무너질 것이오. 마을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가난한 아내를 부끄러워하더니 그 아내가 집안 이름을 지키고 있었구먼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져 마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서령은 얼굴이 붉어져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저 여인이 그저 시골 안악이라고 했잖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낮추어 말한 사람이 사실은 그의 집안과 자신의 체면을 지켜준 사람이었으니 어떤 변명도 얇은 종이 같았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급히 체면을 차리려 했습니다. 한 여인의 지난 선행이 혼례를 막을 이유는 못되오. 그러자 고을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내를 없는 사람 취급한 일은 따져볼 이유가 되오. 그 말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의 말은 법보다 먼저 도리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승리의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긴 세월의 피로를 품은 눈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준을 더 부끄럽게 했습니다. 만일 연화가 소리내어 울고 꾸짖었다면 그는 변명할 말이라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용함 앞에서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물 할머니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잔치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지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그 말에 마을 여인들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서령의 하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고 민준의 친척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부엌문을 열고 나와 연화 곁에 섰습니다. 어린 하녀 하나가 주인의 아내 곁에 서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더 넓게 비켜주었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얼굴을 붉힌 채 하인들에게 가마를 돌리라 명했습니다. 서령은 분을 참지 못하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일도 정리하지 못하는 분과 더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녀는 붉은 비단 자락을 거칠게 쥐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에 들여놓았던 혼례 물건들이 하나둘 다시 보자기에 쌓였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사라지자 마당은 갑자기 본래의 낡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낡음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견딘 집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의 친척들도 슬그머니 물러나려 했습니다. 숙모는 마지막까지 못마땅한 눈으로 연화를 보았지만 이제 그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비단을 연화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품에만 숨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조용히 간직하거라. 연화는 두 손으로 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지 않았고 누구에게 보란 듯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낡은 한복 앞대반에 다시 넣고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연화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벼슬아치의 뻣뻣함이 사라지고 가난하던 시절 비오는 밤에 젖은 책을 품고 돌아오던 젊은 선비의 초라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소. 그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오늘은 더 말하지 마세요. 말은 바람에 흩어지고 사람은 살아가며 갚아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용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조용한 문이었습니다. 고을 관리는 혼례가 더 진행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구경거리가 끝났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일이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오래 묻힌 도리가 제자리를 찾은 일임을 느꼈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이 많았소. 미안하오. 연화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말하게 되지요. 이제 본만큼만 기억해 주세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 음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인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물러난 뒤 마당에는 식은 떡과 국 삶은 나물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복순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연화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단다. 버리면 만든 사람 손도 서운해진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웃었고 마당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불이 피었습니다. 연화는 큰 솥에 물을 붓고 남은 무와 파를 넣어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서령의 향락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된장과 나무 연기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민주는 부엌 문턱 밖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날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 민주는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서툴렀습니다. 연화는 그를 칭찬하지도 꾸짖지도 않고 다만 국물이 넘치지 않게 불을 낮추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발이 다시 조금 날렸습니다. 마당에는 낮에 발자국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차가운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물 할머니는 돌아가기 전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이 많이 울었으니 밤에는 따뜻한 국을 먹여 재워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당 끝까지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 오래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큰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남은 그릇을 씻고 연화는 젖은 한복을 조심히 털어 방 안에 걸었습니다. 붉은 비단은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민주는 사랑채가 아니라 예전 글 읽던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새 벼루와 새 붓이 놓인 큰 상 대신 구석의 낡은 책상을 다시 끌어와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는 그 책상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불씨가 낮아질 무렵
연화는 맑은 국 한 그릇을 떠 마루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나와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 가난한 시절 먹던 맛이었습니다. 무와 팥뿐인 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과 추위와 오래된 미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맛을 잊은 것이 내 죄였소. 연하는 아궁이의 죄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잊은 것은 다시 배워야지요. 말로만 기억하면 또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낮에 모였던 사람들의 소리도, 가마의 방울 소리도, 친척들의 거친 말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연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한복은 방 안에서 천천히 마르고 있었고 오래 숨었던 비단은 더 이상 두려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짓 잔치의 소란은 멈췄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을은 전날의 소란을 눈 밑에 묻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붕마다 얇은 흰빛이 내려앉았고 우물가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아궁이 속재를 해치자 작은 불씨 하나가 붉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씨를 보며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집도 사람도 완전히 식은 줄 알았는데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작을 얹고 불을 살렸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피어오르자 부엌벽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어제 나누고 남은 물을 얇게 썰었습니다. 잔치가 깨진 다음 날이라 집안에는 말소리보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길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킨 삶을 다시 데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해가 뜬 뒤에야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부끄러움을 숨기려 헛기침을 했겠지만 그날은 마루 끝에 서서 한참 부엌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죽을 그릇에 담아 상위에 올렸습니다. 먼저 드세요. 속이 비면 생각도 거칠어집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침의 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주는 마당을 쓸겠다고 했습니다. 빗자루를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전날까지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 여기던 흙마당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눈 위에는 그의 발자국이 남았고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흙빛이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말없이 보다가 장독대에 눈을 털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깊은 골이 있었지만 그 골 위로 작은 나무 다리 하나가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각자 제 할 일을 다시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방앗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쌀 한 작은 되를 들고 와 대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 음식을 나누어 받은 아이들이 잘 먹었소. 내 마음이 부끄러워 빈손으로 오지 못했소. 연화는 두 손으로 쌀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춥게도 하지만 쌀 한 줌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지요. 노인은 눈가를 훔치며 돌아갔고 그 뒤로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마음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생선 장수는 말린 생선 2마리를 놓고 갔고 이웃 안악은 새로 짠 행주 한 장을 건넸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린 작은 물건들은 어제까지의 수군거림을 덮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모두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에 오래 앉지 않고 날이 찹니다.
몸 돌보세요. 같은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오히려 길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던 바람도 전날보다 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물 할머니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와 부엌 굴뚝을 살폈습니다. 불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집도 산다. 연화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뜨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제 많은 말이 있었지만 오늘 이 죽 한 그릇이 더 오래 남을 게다. 연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늘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을 건너온 물소리 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걸 벼슬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면 사람이 망가진다. 민주는 고개를 더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집을 살린 것은 큰 말이 아니라 오래 참은 손이었다. 그 말에 부엌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날 보았던 붉은 비단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서당 훈장도 함께와 글을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비단 조각을 꺼내 상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몰래 숨겨야 할 두려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소란으로만 둘 일이 아니오. 은혜를 알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의 이름은 남겨져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이름보다 마음이 남으면 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는 그녀를 보면 먼저 인사했고 안악들은 장터에서 그녀에게 좋은 물을 골라주었습니다. 예전에도 연화는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조용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연화는 달라진 시선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더는 그녀 앞에서 낡은 옷을 비웃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서령의 집안은 한동안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령의 아버지는 체면을 잃었다며 사람을 보내 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산길의 바람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 집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조금 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령은 다른 고을의 혼처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렸고 하인들은 더 이상 민준의 집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향이 사라지자 집에는 다시 장냄새와 밤냄새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관아이를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벼슬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던 눈빛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장작을 패며 연화가 말하지 않아도 부엌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서툴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자 그의 손에도 물일의 무게와 장작의 결이 익어갔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도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과 다시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민주는 오래된 책상 앞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줄 글을 쓰려 했지만 몇 번이나 종이를 구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짧았고 잘못했다는 말은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빈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써도 모자라오. 연화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자란 말은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채우면 됩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말보다 일을 조금씩 더 배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연화의 마당에도 배추와 무가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 혼자 조용히 해치웠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웃 안악들이 찾아와 손을 보탰습니다. 복수는 양념을 나르고 우물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소금 간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독을 옮기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자 그는 얼굴을 붉혔지만 예전처럼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집안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김장이 끝난 날 저녁 연화는 큰 솥에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밀가루가 넉넉하지 않아 반죽은 얇았고 국물에는 무와 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루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이 집 국물은 사람 마음을 풀어놓는 맛이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우물 할머니는 손맛은 혀보다 마음이 먼저 아는 법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나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밀어내려던 마당이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웃들은 돌아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남은 그릇을 씻고 마루에 앉아 젖은 손을 말렸습니다. 민주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지킨 것을 다시는 낮게 보지 않겠소. 연화는 달빛이 내려앉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장독을 옮기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쓴 것은 보았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 속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은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안방 장롱 위에 놓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자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집안 제사가 있는 날이면 상자 먼지를 닦고 마음속으로 그 눈보라 밤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오래된 얼굴도 흐려졌지만 그가 남긴 말은 선명했습니다. 언젠가 이 옷이 부인 대신 말할 것이라던 그 말은 이미 제 일을 다했습니다. 이제 연화는 비단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 사람들의 기억과 집안의 달라진 숨결임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술상을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여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안주인은 연화 한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자리는 누가 허락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말한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물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낮아질 줄 알면 다시 설 자리도 생긴다. 봄이 가까워지자 지붕 끝에 눈이 녹고 마당 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옆에 파씨를 뿌렸습니다. 복순이 물을 떠와 도왔고 민주는 울타리에 무너진 부분을 고쳤습니다. 산에서는 어린 풀 냄새가 내려왔고 우물물은 겨울보다 덜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연화의 집 앞을 지나며 아씨 봄나물 캐러 가요 하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계절도 사람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봄나물을 넣은 저녁밥은 소박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무김치와 데친 나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을 초라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기 전 연화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이 자신을 먹이고 집을 지키고 낯선 생명을 살리고 마침내 진실을 붙들어낸 손님을 이제야 제대로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밥 식습니다. 먼저 드세요. 그 말은 예전에도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먼저 드세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집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장작이 타고 밖에서는 봄바람이 울타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우물할머니가 돌아가며 남긴 말처럼 집을 살리는 것은 큰 맹세가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손길인지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 연화는 낡은 한복을 꺼내 마루에 펼쳤습니다. 옷감은 여전히 바랬고 안감에는 비단을 넣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옷은 이제 가난의 표시도 수치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용히 품은 세월의 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옷을 다시 접어 장롱 깊은 곳에 넣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곧 잦아들었습니다. 민주는 마당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복수는 부엌 불씨를 덮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살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작은 나무 상자 위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며 마음속으로 지나간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깊은 밤의 강물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바람이 덜 찹니다. 연화는 이불 끝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불이 있으니 그렇지요. 두 사람은 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날은 짧은 말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달빛은 마당을 부드럽게 덮었고 장독대 위에는 희미한 은빛이 머물렀습니다. 연화는 등잔 불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불빛이 부드러워지자 방 안의 그림자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연화는 우물 할머니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래 품은 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 낡은 옷 속에 묻힌 것은 언젠가 제 말을 한다는 말, 집을 살린 것은 오래 참은 손이라는 말이 차례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말들을 슬픔으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살아온 길을 알아주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모두 편히 쉬세요.